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 샬레 진행을 맡은 박대은입니다.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현재 시각 3시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샬레 1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과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과 피드백을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 준비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 포함 총 3명의 패널이 함께합니다. 간단히 돌아가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언팬 베넷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팬 변명철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가운데 오늘은 토요일에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엊그제 이제 야구장 문학 갔다 랜필. 왔는데, 네, 랜더스필드 갔다 왔는데 비겨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저는 내일 녹음 만약 원래 내일 녹음하는 날은 내일이니까 내일 녹음을 했으면 저는 아마 일요일 가야 돼가지고 아마 못 왔을 텐데 갑자기 대현님이 갑자기 토요일 안 돼요? 안 되나요? 이래가지고 토요일이면 저도 올 수 있으니까 가겠다고 했죠. 저는 좀 더위에 많이 약해서 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컨도 안 틀고 있고 선풍기도 안 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지금 더운 날씨 속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일이 끝나고 온 건데 1시간 동안 건물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줘가지고 아이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정말. 저도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좀 일이 항상 있는 직종을 하고 또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게 녹록치는 않은데요. 오늘은 딱 이제 녹음 전에 결혼식 사회 2번 딱 볼 일이 있어서 잘 마치고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의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보겠는데 그 전에 리버풀 구독자였나요? 네, 리버풀 서포터님 그 팟빵에 2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원해 주시면은 이제 잘 받아먹고 있거든요. 마침 또 저희가 다음 주에 회식을 하네요. 네. 맞네요. 그렇다고요. 네. 네, 유튜브 댓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115화 1부 이제 슈투트가르트 결산 회차였는데요. ACY_N2님께서 저도 팬이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당장 도르트문트도 여러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운다프도 골을 넣고 아주 맛있게 긁었지 않습니까?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슈투가르트 팬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도르트문트와 이제 안톤도 있고 발데마르 네. 안톤 이제 슈투가르트에서 넘어간 선수들이 있잖아요. 도르트문트에서.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운다브도 잠깐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또 운다브가 또 골 넣고 맛있게 긁었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아마 그 오영규 선수 내용도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영규 선수 그 너무 자기 본인께서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그 내용이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회차 들으면서 그때 표현하셨던 게 결국에는 팀과 선수 둘 다 윈윈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저도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 이제 오영규 선수 이적이 약간 허망하게 무산이 됐잖아요.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결과적으로 선수의 폼이 굉장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베시탁스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윈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빨리 데려와야 된다. 분데스의 어느 팀이든. 오영규 선수를. 네, 스트라이커 지금 급한 너무 팀은 비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졌어요. 그새 몸값이 많이 올랐다. 베시타스 간 순간 너무 높아졌어요. 아마 못해도 한 4,500을 달라고 할 텐데 4,500 정도면 바이에른 뮌헨이 질러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중위권 팀이 진짜 오영규급의 스트라이커만 있어도 정말 맞아요. 더 높은 것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시타스 가기 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간 이후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따가 이한범 선수 이야기도 좀 다뤄볼 것 같아요. 월드컵 특집에서 같이 오현규 선수의 행선지도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1부, 2부입니다. 1부에서는 덕국뉴스 소식인데 이제 뜨거워지는 이적시장 예열을 하고 있는 이적시장에 대한 얘기할 거고 그 전에 제가 댓글 하나를 누락시켰네요. 김아무개님께서 월드컵으로 뜨거운 상황에도 분데스는 굴러간다. 늘 고맙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할 때 또 이거 답변하러 녹음하러 오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없으면 녹음할 맛 안 나니까. 네, 쌍방향 소통을 위해.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이제 이적시장 예열을 위한 덕국뉴스 다뤄보고요. 2부는 월드컵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덕국뉴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얘기인데요. 제가 네. 근황 때 얘기를 까먹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뮌헨 하면 이제 유명한 게 맥주가 그쵸. 있고 또 그만큼 유명한 게 옥토버 페스트라고 다 맥주와 관련된 거죠? 맥주 축제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봤는데 한국에 내한을 해가지고 9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포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연다고 하더라고요. 뭐 홍대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 근방에서 한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9월이면 좀 그나마 날도 풀리고. 좀, 풀리고 그래서 한번 가면은 바이언 유니폼 입은 사람도 꽤 보이지 않을까? 만약 그거 기대하고 하면 있습니다. 저도 바이언 유니폼이 있으니까 입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이 또 오피셜이 뜨면 한 번 더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라이머 얘기해 볼 겁니다. 키커에서 나왔는데요. 라이머가 결국 요구 조건을 낮춰서 연봉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도 재계약 임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재계약이 막 난항이라고 뉴스가 한번 떴을 때 페네스가 또 입을 털어가지고 한번 페네스가 다시 라이머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또 회포를 풀었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꽤 진전이 돼서 이제 곧 계약을 할 것 같고 뭐 재계약해야죠 라이머 선수는. 원래 이제 연봉이 연 900만 유로였는데 이제 재계약이 되면 연 1200만 유로로 인상할 예정이고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 이제 인상되는 거니까 적은 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머 입장에서는 본인이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팀에서 공헌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잘 타협이 됐습니다.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사이바리는 메디컬을 이미 완료를 했고 7월 1일에 오피셜이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종류는 이제 5천만 유로에 500만 유로 옵션이 달려 있다고 하고요. 이미 사이버리 지금 모로코의 월드컵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오늘 제로톱으로 나왔던데 품목 기준으로 봐서 제가 제로톱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로톱 어차피 PSV에서도 샤이바리 선수가 1선에서 나왔던 적이 많아가지고 케인이 좀 부상이거나 경고 누적일 때도 샤이바리가 제로톱으로 서서 나오는 걸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원래 2선에 뛰는 선수지만. 워낙 기동력이 있는 편이고 또 피지컬이 약한 선수도 아니고 무엇보다 양발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빠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슛 때리는 거 보면서 시원한 게 딱 바이언에서 뛰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워낙 월드컵 같은 걸로 이제 새로 보는 선수들의 관심이 꽤 이제 높아지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바리 선수를 보고 이게 누구냐, 왜 이렇게 잘하냐, 어디서 뛰냐라는 질문 같은 걸 할 때 이제 댓글에 다 바이언 거의 거피셜 난 선수다라는 걸 보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로코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멤버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좋잖아요. 뭐 지금 중원에선 부아디 뜨고 있고 뭐 하키미 캡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브라임 디아즈 같은 선수도 질비에 있습니다. 하만 이제 톱이 약간 아쉽다. 결정지을 선수가 없다라는 원래 평이 있었지만 그 평가를 완벽하게 뒤집고 있는 사이바리가 되겠고요. 오늘도 입장골 넣었잖아요. 2분 만에 아주 그 골키퍼의 얼굴을 보고 그냥 뭐 속된 말로 후려버리는 엄청난 킥력을 보여주면서 케인이 부재할 때 대체제를 바이언이 좀 빠르게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트 얘기입니다. 풀럼이 이제 바이언의 또 유망주 공격수죠. 쿠시 아사레에 대해서 3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고 바이언은 거부를 빠르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를 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적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발동시키지는 않고
좀 낮은 이적료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300만 유로는 좀 심했다. 프리미어리그 팀한테 얘는 더 그렇죠. 많은 돈을 요구하겠죠 이제. 이 선수가 08년생이거든요. 칼과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꽤 유명한 선수인데 그래도 두 자릿수 최소는 할 만한 선수인 것 같아서 풀럼이 그 가격을 근데 지를지는 모르겠어요. 풀럼도 지금 감독도 이제 바뀌고 좀 선수단에 좀 물갈이도 약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리빌딩의 일환으로 쿠시아살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상향 비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됩니다. 라울 히메네즈도 떠났잖아요, 다시. 거기도 구단주가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어느 지역 기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질러주세요. 이 정도. 또 동네 자체가 약간 부자 동네고 그렇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시타시가 니벨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노이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니벨인데 니벨은 백시타시의 최우선 타깃이지만 바이언은 최소 1,000만 유로 이상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니벨이 백시타시로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적 성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시타시가 다음 시즌 유로파 예선밖에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벨은 이적을 하더라도 챔스권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덧붙여 주셨어요. 근데 챔스권도 챔스권인데 전 터키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좀 빅리그에 계속 남아 있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로 가냐죠. 뭐 연봉도 문제고 애매해요 지금. 이적료도 문제고. 이적료는 어떻게 해결한다 쳐도 연봉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니벨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적료랑 네 연봉에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분데스리가 좀 상위권 팀에서 노릴 만한 팀으로는 아무래도 좀 프랑크푸르트가 제일 생각이 나고요. 레버쿠젠 정도도 생각이 나긴 해요. 플래컨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소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이클 올리세가 레알의 제안에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이제 레알 어용 기자라 해도 될 이제 호펠디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맥락을 알아야 하는 게 그 무니오즈 선수라고 최근에 그 핫했죠. 네, 리버풀로 오피셜이 난 선수가 그 있었거든요. 뉴캐슬 행이 떴다가 하이제킹해서 그대로 리버풀로 이제 오피셜이 떴던. 근데 이 선수에 관련해서 이 같은 기자가 그 원래는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라서 레알에 바이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기자한테 저격을 맞고 바이백 없다. 이렇게 딱 된 상황에서 이 뉴스를 내서 이제 좀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레알 팬도 믿지 않고 바이언 팬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이긴 팀이 없는 좀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죠. 바이언 팬 입장에서는 5억 유로 가지고 와도 안 판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참. 지금 페레즈 회장은 이미 뭐 쿠쿠렐라 플러스 엔조까지 노리고 있잖아요. 세트로. 그리고 FA로 영입한 선수들도 지금 많고요. 베실바 데리고 갔고 코나테도 있고. 데리고 갔고. 지금 뭐 영입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올리세까지 끼워서 뭐 물론 데려가면 좋은데 레알이 안 판다. 뭐 미넨이 안 판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이미 저는 레알은 영입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그냥 저도 당연히 잔류할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싸해요. 페레즈가 한번 눈 돌아가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저지르는 전적이 많은 사람이라. 근데 헤네스도 눈 돌아가면 또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 베네님께 여쭤볼게요. 올리세 이적료로 2억 유로를 제시했습니다. 안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5억 유로 가지고 와도 안 판다. 그 돈이면 경기장을 하나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 바이언 보드진이 했던 얘기가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언은 셀링 클럽이 아니다. 당연하죠. 네. 어쨌든 이 비슷한 느낌이라면은 좀 비슷한 포지션에 윙어에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리베리였기 때문에 그때는 생일 파티 막 페니스가 열어가지고 붙잡고 너 말이 여기서 사인해라 이렇게 해서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썩 걱정은 안 되는 게 어쨌든 페니스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리베리인가 생일 파티 안 해줘서 삐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야야툴에도 그런 적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외전인데 그 무뇨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세히 뭐 아는 건 아니지만 뉴캐슬이 자존심을 많이 구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무뇨즈가 골도 멋있게 넣었잖아요 월드컵에서. 그래서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 얘기 가겠습니다. 베르거가 보도를 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슐로터백과 은메차 동시 영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슐로터백은 처음 레알 마드리드와 좀 연기가 계속되는데 모두 이제 레알의 영입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하고요. 이제 무리뉴는 두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슐로터백은 5천만에서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존재를 합니다. 또 빌트에 따르면 은메차는 최소 1억 2천만 유로에서 시작이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고 해요. 맨체스터 두 형제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슐로터백은 제가 알기로 뭐 월드컵 이후에 뭔가 오퍼는 올 것 같은데 이제 이적 조항까지 질러서 데려가면은 이제 진짜 도르트문트가 이제 대체자를 잘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가두 데려온 것도 어떻게 보면 슐로터백을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닌가. 근데 가두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슐로터백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수비수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은메차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에 제가 알기로는 7천만인가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시즌까지는 지키더라도 다음 시즌에는 조금 이제 맨체스터 형제들이나 이쪽에서 지르는 팀이 나오지 않을까. 은메차 역시 퀴라소가 맞죠? 독일. 그래서 전 퀴라소 전에서 또 골을 아주 멋있게 선취골로 기억하는데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슐로터백을 만약에 레알이 영입을 한다면 코나테 슐로터백으로 구상을 하겠다는 건데 레알이 아무래도 수비진을 완전 갈아엎을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윙어죠. 마티아스 소울레를 문의했다라고 합니다. 2,500만 유로를 문의했다고 알려졌지만 로마는 즉각 거절을 했고요. 로마노와 베르거에 따르면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다 없다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고요. 로마노는 없다, 베르거는 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로마노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로마노가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 기자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베르거는 사실 독일 기자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걸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로마는 이태리 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있으면 베르거가 진짜 공신력이 좋은 거고 없으면은 이제 역시 베르거 한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마티아스 솔레를 이 정도 금액에 데려올 수도 있다면 좋겠지만은 아마 로마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도대체 어떤 선수를 영입하려고 이렇게 뜸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또 항상 이랬던 팀이니까 켈 때는 뭐 EPL에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제 많이 데려오긴 했는데 이제 올레보크 단장이 첫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도르트문트 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섣불리 이제 막 엄청 급해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보크 단장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세리아 보는 입장에서 3천만 유로 정도의 소울레를 데려온다 해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로마가 쉽게 놔줄지를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도르트문트가 너무 과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빠르게 결정해서 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좀 감독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로마는 가스페리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챔스를 진출을 했잖아요. 그게 커요. 네. 그래서 같이 둘 다 챔스를 진출하는 팀이라면은 감독이 누구냐를 선수도 꽤 보지 않을까 싶어서. 세리아가 확실히 지금 챔스 진출권에 희비가 크게 갈렸어요. 코모와 로마가 막차를 타고 밀란과 유벤투스가 함께 유로파로 떨어져 버린, 그것도 완전 마지막 라운드에 뒤집힌 세리아 안에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적 시장에 큰 여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쾰른의 엘말라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쾰른의 요구액 5천만 유로가 너무 비싸서 발을 뺐다고 하는 도르트문트입니다. 너무 비싸요. 이 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떤 빌트였나 어떤 매체에서는 쾰른 뭐 지역제였나 아무튼
어떤 매치에서는 뭐 3,500만 유로에 제의적 조항 제의죠. 넣어놓고 뭐 임대 선수 2명 껴가지고 오퍼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오퍼의 신빙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 보여요. 무슨 선수 끼워 파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2명 끼워서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켈린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찰 박치기로 보내는 게 낫지. 제가 알기로는 브렌트포드가 질렀다가 형 안 데려가서 그 형제인 엘말라를 안 데려가서 그 부모님이 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켈른은 진짜 그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켈른이 정말 큰 돈을 벌 기회였는데. 그래서 저는 엘말라는 사실 이 선수가 툴이 없는 선수는 아니고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나이가 좋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5천만 유로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PL 정도면은 근데 이 정도는 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파했던 게 제일 아쉬울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이거를 또 이만큼 제시할 팀이 있을지는 좀 아마 의문이네. 지금 그 브렌트포드는 이미 발을 뺄 것 같고요. 다른 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프리미어리그는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또 막상 이적 시장 열리고 막판 가면 또 어떤 팀이 질러버릴지 모르는 일이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또 월드컵에서 활약 한번 제대로 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엘말라가 그게 아니기 월드컵을 때문에. 못 가가지고 그렇죠. 뭔가 좀 나라라도 좀 이중 국적할 만한 데가 있었으면은 지금 국적이 어디죠? 독일입니다. 안 뽑혔어요. 명단이 안 그래서.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 빌트발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제 니코 코바치 감독이 바이언에게 바이노 기튼스를 영입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언이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실패를 한 이후 이제 기튼스를 물망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헤네스 회장과 루메니게를 포함한 감독위원회는 기튼스에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직원은 코바치 감독에게 연락해서 기튼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으라고 이제 시도를 했고 코바치 감독은 기튼스가 프로의식이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답을 했다 해요. 그래서 바이언은 이제 기튼스 영입을 포기했고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튼스는 첼시에 입단을 했고 그 디아스는 완전 세계 최고의 좌측 윙어가 됐고요. 기튼스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부상도 길었고 활약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바이언 입장에서는 요즘에 첼시가 정말 태산 같은 클럽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루이스 디아스가 사실 리버풀에서 마지막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이언으로 이적을 했을 때 잘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는 그것보다도 가격이 좀 셌죠. 7천만 유로였기 때문에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 나이에 이 선수를 이 가격에 데려오는 게 맞냐라고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뭐 돈가스는 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 염가에 샀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튼스는 저는 아스날도 보는 입장에서 기튼스를 그 가격 주고 사면서 마두에케를 아스날에게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걸 보는데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두에케 이 돈 주고 사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번 돈으로 사는 게 기튼스야? 뭐지? 내가 그냥 축구를 잘 모르나 했는데 뭐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첫 시즌은 완전히 희비가 갈려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튼스를 미넨이 영입했다고 하는 세계선을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디아스가 거의 풀 시즌을 다 뛰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부상도 뭐 워낙 있는 선수니까요. 네, 이제 라이프치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지만 팀의 발전과 접근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올레 베르너 감독과 결별을 선택한 라젠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셰퍼 단장의 의견은 아니고 위르겐 클롭의 의견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베르너 감독도 이제 보통 잘리면 이제 감사 인사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셰퍼 단장이랑 여러 수뇌부들은 있는데 클롭만 쏙 빼놓고 얘기를 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클롭이랑 조금 마찰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클롭이랑 원래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많이 멀어져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베르너는 잘리게 됐죠.
클롭은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월드컵 이후에 독일 국대 감독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라이프치히에서 좀 어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뭔가 가서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이게 또 네. 감독하는 거랑 보드진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아예 다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좀 보여준 게 없던 사람을 그렇게 데려간 것부터 사람들이 불안해했을 것 같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떠난다 그러면 정말 똥을 거하게 싸지르고 튀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팬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질라탄이 겹쳐 보이는 행보였다고. 뭐 물론 질라탄은 더 공개석상에서 지금도 미국에서 월드컵을 온전히 즐기고 있어서 밀란 팬들의 분통을 사게 만들지만 클롭도 확실히 감독 클롭과는 조금 다른 능력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 방향 차이랑 이제 압박 강도에 대한 견해 차이, 뭐 3백 사용 여부 이런 것 때문에 뭐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클롭이 라이프치히 인사는 아니고 레드불 글로벌 쪽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더 큰 그러니까 더 큰 보드진이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보다는 그래서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 힘에 비해서 너무 남용을 하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 뭐 베르너 자르는 거야 라이프치히 팬들도 몇몇 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데미첼리스니까. 네. 저는 그리고 이게 시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정말 큰 그림이 있어서 그것에 안 맞기 때문에 결별을 한다고 했으면 진작에 좀 시즌 끝날 때쯤에 결별이 확정이 나고 그 이후에 어떤 감독을 좀 빠르게 빠르게 아니더라도 빠르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감독 풀이 있어서 그 중에서 고르는 단계였다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결별을 하고 갑자기 그 다음 감독도 바로바로 나온다는 게 좀 큰 그림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데미첼리스 감독을 글쎄요 어떡할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데미첼리스 감독 푸시하고 있다, 선임을 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감독은 마요르카의 감독이었고 라리가에서 4월 이달에 감독상을 수상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마요르카는 득실차에 밀려 강등이 됐단 말이죠. 물론 이번에 라리가가 거의 한 12위인가 14위부터 강등권까지 승점차가 2점 차밖에 안 나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이 됐고 클롭과 수뇌부는 리버플레이트 시절에 데미첼리스를 인상 깊게 본 것 같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질라탄 이야기를 또 이어하자면은 거기는 네. 아모림을 데려갔기 때문에 허허. 이 두 감독 자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또 나오면은 최악이지 않을까. 마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클롭이 이제 레드불 글로벌 산하 쪽에 들어간 이후에 총 9명의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근데 사실 클롭이 처음에 딱 취임할 당시에 감독들이 이제 8년에서 9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완전 반대가 됐네요 지금. 근데 사실 뭐 감독 바꾸는 거야. 성격이 안 좋으면 바꿀 수는 있죠. 근데 너무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해서 반대로 가니까 그리고 그 대안이 이제 데미첼리스인데 데미첼리스가 아무리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압박 유형의 감독 그리고 높은 라인에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음표가 남는 거는 사실이니까 사실 그 키커에서 이번에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그 데미첼리스가 뭐 그 강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 선수 풀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그 선수단의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봤었거든요. 무리키에게 너무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무리키가 23골이나 넣었는데 어떻게 23골이나 넣은 그 공격수가 있는 팀이 강등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좀 신기하긴 한데 사실 마요르카의 강등 지분은 데미첼리스한테는 뭐 많이는 없다고는 보는데 다만 라이프치히에 바로 이제 어쨌든 라이프치히는 챔스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 팀이니까 이런 팀을 맡을 수 있는 감독인가는 좀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콤파니 감독 데려올 때 딱 말씀드리려 했어요. 네. 너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데미첼리스는 바이언 레전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이언에서도 계속 그렇게 유소년 코치 쪽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은 감독이기 때문에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커리어의 사람을 데려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결과가 매번 좋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올레 베르너 감독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올레 베르너 감독은 결국 이제 사실 라이프치히가 지난 시즌에 10등 10위를 거두면서 이제 유럽 대항전이 없는 시즌을 한 승격한 이래로 한 두 번째로 치르게 됐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오펜다, 셰시코 그런 공격진들의 약간 많은 이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3위라는 성적을 거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적 자체는 좋았는데 어쨌든 빅4죠. 그 분데스리가의 바이언,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이 세 팀인가요? 그 세 팀한테 거둔 승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경질의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라이프치히의 최고 승점일걸요? 제가 역대 알기로는. 최고 승점. 네. 그 감독 평균 승점이. 그러니까 그 감독 올레 베르너의 감독 그 라이프치히가 승격한 이후에 이제 감독들이 있었고 거기에 평균 승점 1위가 베르너일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선택 자체에 있어서는 이제 부임할 감독의 성적에 따라 좀 평이 많이 갈릴 수 있겠다. 디오망데랑 이제 누사 이선 자원들의 의존도가 높다라고는 나오는데 디오망데 있으면 누구라도 의존하지. 디오망데 얘기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얀 디오망데에 대해서 1억 유로를 제시한 리버풀인데 라이프치히는 일단 거절을 했고요. 한 1억 2천만 유로에서 1억 3천만 유로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는 월드컵 기간 동안 더 많은 팀들의 관심을 끌으면서 가격 경쟁 상승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해요. 디오망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리버풀은 지금 살라의 대체자를 디오망데로 잡은 건데 가격이 참 헤비합니다. 근데 디오망데의 플랜 B가 너무 약하던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디오망데가 가장 좋은 매물인 건 맞아요. 지금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윙어 자체 풀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1억 2천 3천 지을 것 같은데 결국은 사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약간 여러분도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디오망데 편지 있잖아요. 그 이제 여동생한테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향한 편지를 보는데 참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약간 제가 본 축구 선수의 글귀 중에서 편지 혹은 글귀 중에 제일 잘 쓴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문과를 나왔지만 내가 저렇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을 울리는 글이었고 또 월드컵에서 잘해가지고 아마 이적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의 가치라면 싶은데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트디부아르가 지금 독일과 같은 조에 있는데 나머지 두 팀이 에콰도르와 퀴라소이기 때문에 저는 16강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2강은 확실하다고 해도 에콰도르 상대로 한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의 버저비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그 3점을 이제 걷어놨기 때문에 이제 아마 조 2위 정도는 차지해서 토너먼트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해도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이번에 아프리카 팀들이 상당히 분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라이프치히가 원하는 그 월드컵 기간 동안의 활약으로 몸값이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 조이스 이 사람은 이제 리버풀 지역에서 참 공신력이 있는 기자인데요. 에버튼의 티에르노 바리에 관심을 표한 라이프치히입니다. 하지만 에버튼은 바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온전히 적응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고요. NFS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오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티에르노 바리는 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물론 골 자체는 약간 주워먹기 느낌이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근데 이제 그런 감정과는 별개로 에버튼이 이번에 거의 그 돌림판처럼 스트라이커를 썼잖아요. 베투랑 바리를. 근데 물론 포텐이 있는 젊은 선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을 주고 살 선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특히 챔스권을 경쟁해야 되는 팀의 타겟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다음 시즌 챔스를 진출한 팀 입장에서는 이 적당한 오퍼가 지금 에버튼이 얼마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라이프치 또한 지난 시즌에 스트라이커가 되게 큰 약점이었고 호물루나 하더가 생각보다 터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온다면 바로 주전 경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챔스까지도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티어르 바리도 에버튼에서 결정력으로 문제를 많이 받았던 그 선수인데 지금 결국 라이프치히가 호물루와 하더가 있잖아요. 둘 다 이제 결국 바리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데려올 이유가 있나? 물론 바리가 잘할 수 있겠죠. 리그 차이도 있고 하니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도박이라면 도박인지라. 그리고 에버튼 팬들도 상당히 반기는 눈치던데. 이유가 네. 있겠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오현규를 사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바리가 물론 진짜 포텐이 없는 선수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체적으로 육각형이 작다라고 느끼고 있는 선수여서 라이프치히 팬들의 눈높이를 맞출 선수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소식 중에 그냥 재미로 하나 들으시라고 가져온 게 있는데 축구 그 선수 관련된 건 아니고 하노버의 미디어 담당자가 이번에 라이프치히로 이직을 했대요. 근데 그 담당자가 상당히 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팬 기반의 콘텐츠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팬이 사실 많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현지에서도. 그걸 아마 좀 보고 이제 미디어 담당자를 이제 하노버에서 데려간 것 같은데 이런 마케팅적인 움직임도 좋은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가 어쨌든 전국구로 이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디어 노출도 많이 돼야 되고 미디어의 컨텐츠들도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아예 미디어 그 팀장으로 아예 데려갔더라고요. 근데 빌트에서 이거를 유료로 낸 거예요. 얘네는 이걸 이런 기사로 돈 받아먹고 그래서 근데 여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이게 저도 그런 미디어 프렌들리 그리고 구단의 약간 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SNS 시대나 그런 속에서 그런 퀄리티를 올리는 것도 구단의 브랜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슈투트가르트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슈틸러의 방출 조항이 있는데 3,65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여름 내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슈투트가르트는 5천만 유로를 요구할 예정이라 하고요. 슈투트가르트를 팔 거면 빨리 팔고 빠르게 대체자를 영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좀 거론되는 선수가 사우스햄튼의 얀더, 네이메헌 여긴 네덜란드 팀이죠. 네, 네덜란드. 고다이사노, 그다음에 벨기에 팀 안더레어트의 나탄 더카트라는 선수가 리스트업되고 있다고 합니다. 슈틸러의 바이아웃이 제가 알기로 그 독일이 월드컵에서 오래 살아남을 있을수록 바이아웃이 유지됩니다. 예. 그리고 떨어지면 바이아웃이 없어져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사회선 팀은 빨리 사야겠는데. 빨리 사야겠네요. 빨리 사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체자 중에서 선생님 셋 다 너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제 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스햄튼 팬분들 얘기 들어봐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사노코다이는 뭐 이번 시즌 에르베데비지의 리그 베스트 11에 뽑혔던 선수고 나탕 더카트는 사실 이 선수를 뛰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17살인데 이제 안더레어트에서 계속 주전으로 뛰는 거 보면은 어쨌든 싹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더카트 선수랑 밑에 적혀있는 드캇이 다른 선수인가요? 같은 선수예요. 같은 선수죠. 네. 그러니까 표기법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 더카트 선수는 호펜하임에서도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펜하임 오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오퍼했다가.
2천만 유로를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안더레어트라고 하고요. 슈틸러가 간다면 어디로 갈만할까요? 슈틸러는 아마 EPL 쪽으로. 그래서 돈 돌아가는 거 보면 네. 삼선이 필요한 팀으로 가지 삼선을 않을까. 필요한 팀으로 뭐 예전에 보면 뭐 리버풀도 얘가 잠깐 나왔었고. 그러니까 엔도가 이제 약간 부상도 많고 해서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엔도와 타루의 대체 선수로 영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저도 있긴 합니다. 레버쿠젠 얘기 가겠습니다. 리옹의 포르투갈 U21 대표팀 출신인 이제 레프트윙 아폰수 모레이라를 영입을 했습니다. 37경기에서 8골 11개의 도움으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고요. 이적료도 큽니다. 3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했고 2031년까지 계약입니다. 이 선수는 근데 리옹 팬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애매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선수를 레버쿠젠이 지금 알라이베고비치를 눌러 앉히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알라이베고비치가 이제 제코 말을 듣더니 그 로마 그리고 이태리 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페리니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다. 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레버쿠젠 팬들은 이제 하필 많고 많은 감독 중에 왜 가스페리니냐? 가스페리니가 이제 레버쿠젠 유로파 결승에서 이제 뚝갑했죠. 무릎을 꿇으셨으니까 미운 털이 좀 박혔는데 어쨌든 알라이베고비치를 레버쿠젠 팬들은 진짜 눌러 앉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얘를 영입했어도. 그래서 알라이베고비치가 나갈 걸 대비해서 모레이라를 데려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눌러 앉히게 된다면 같이 뛰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적료가 좀 많이 세긴 세요. 많이 세죠. 네. 근데 이걸 보아하니 그 인카피에랑 이제 이번에 누가 크게 나갔지? 아무튼 인카피에 돈이랑 누구 돈이 합쳐져가지고 자금이 좀 있고 자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도가 넘어가서 이제 장부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이제 되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인카피에도 이제 임대 신분이었고 이제 돌아올 시즌부터 정식으로 영입이 된다고 해서 한 4,5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발생시켰다고 알고 있고 아마 이거 인카피에 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오니에카를 재계약을 했고 엘베스베르크로 임대를 시켰습니다. 이제 지난 시작 전에 보움에서 영입한 리옹의 포르투갈 출신 레프트윙. 이거는 이제 내용이 지금 겹쳐서 지금 수정을 드리고 오니에카 얘기를 하면 이제 엘베스베르크로 임대를 했고 엘베스베르크가 이번에 일부 승격된 팀이죠. 왔죠. 그리고 이 선수가 보움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레버쿠젠 팬들은 이제 이 선수를 그냥 1군에서 마자랑 같이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엘버스베르크로 한 번 더 임대를 보내게 됐고 엘버스베르크 얘기가 나와서 그 위에 있는 슈투가트의 노아다르미치라고 그 선수도 이제 엘버스베르크 임대를 갈 예정입니다. 아마 같이 뛸 것 같아요. 엘베스베르크가 좀 구단의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데스리가 승격도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장이 15,000명밖에 못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되게 규모가 작은 구장이라 시골이에요. 그 역도 없다고 하던데. 그 역이 없다고요? 그 기차역이 없대요. 진짜 소도시에서 일어난 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빅클럽의 유망주들을 임대오는 방식으로 좀 전력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말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좀 근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료는 1,000만 유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결국 스페인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리말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어젯밤 사이에 많이 뒤집혔습니다. 독일 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우리 3,000만 유로 아니면 안 판다. 갭이 큰데요? 네, 빌트에서 어쨌든 1년 남았거든요. 그리말도가 우리는 자유계약으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3,000만 유로 이상 안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또 스페인과 독일의 싸움인데 이건 독일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아무리 이제 내고를 한다고 해도 한 2,000에서 2,5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틀레티코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31살 레프트 팩한테 2,500만 유로는 뭔 사실 쉽지 않죠. 네. 저희가 예전에 코스티치를 필립 코스티치도 그 유로파 우승하고 1년 남았을 때 이제 유벤투스가 사갔죠 그때. 사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1,500만 유로를 사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갔어도 완전히 좀 실패한 영입이 됐고요. 근데 그리말도는 코스티치보다 툴이 많으니까 상관없는.
그래서 더 비싼 걸 수도 있어요. 코스티는 사실 크로스 원툴이라. 근데 이제 그리말도도 어쨌거나 좀 기동력이 중요한 선수인데 물론 메이는 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그 기동력이 나이가 차서 어느 순간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적을 했는데 별로가 돼버리면 알레티 팬들 입장에서는 루제리 시즌 2가 될 수도 있어서 물론 루제리는 좀 막판에 좀 약간은 반등을 했지만 좀 지켜봐야 될 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롤패스 단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브라임 마자는 이제 나포 세일이다라고 했고 이거 마자가 알제리 대표팀입니다. 튀니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본엔 튀니지로 적혀 있는데 알제리 대표팀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에게 역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제리 임팩트보다는 약간 지금 좀 적긴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이야기 넘어갑니다. 크레시에가 AC 밀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잔류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마자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마자가 이번 시즌에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마자가 헤르타 베를린의 약간 황금 세대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레버쿠젠으로 오게 됐는데 그 케넷 아이히운이랑 그 이브라임 마자 둘이가 이제 헤르타 베를린 출신인데 마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뛰어주면서 2선, 3선 둘 다 되지만 보통 2선이 맞는 옷인 것 같은데 3선은 좀 땜빵 느낌. 땜빵으로 많이 뛰었긴 했는데 이 선수가 활동량도 활동량인데 약간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투 같은 것도 잘하고 패스는 뭐 장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공간 이해도나 이런 활동량 이 약간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축구 지능이 좋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가 장점인 어린 선수들은 또 피지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또 장점이 생길 수도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이브라임 마자를 많은 팀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다음 이적 시장에는 오퍼가 좀 세게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정말 센 오퍼가 아니면은 좀 이 선수를 축으로 코어로 좀 짜는 게 더 미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큰 오퍼가 얼마일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웬만한 금액 아니면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저 프랑크푸르트 이야기는 병철님이 한 번 더 해주시죠. 크레세가 단장이 이제 밀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잔류를 일단 선언을 했는데 모레토는 뭐 자기 기자 인생을 걸고 그 개인 합의 다 됐고 구단 합의만 하면 된다. 근데 구단 합의가 안 돼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삔또가 상해서 이제 못 잔류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크레세 단장이 지금 이번 시즌에 좀 좋지 않은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구단에서의 약간 권한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그 작년 이적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수 데려오고 했었거든요. 결제 하나 없이. 근데 이제 리에라 감독도 실패하고 결국 이제 푸프멜러 자르고 그 임시 감독으로 3경기인가 4경기 했는데 그 임시 감독도 4경기 다 지고 그리고 리에라 선임했는데 리에라도 결국 이제 보여주지 못하면서 예전만큼의 정권을 이제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선수 판매할 때나 이럴 때 다 결제를 하게끔 그래서 크레세 단장이 예전만큼의 약간 힘은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밀란이 뭐 이거는 제가 신빙성은 모르겠는데 4년 4천만 그러니까 40밀 4년에 40밀 연봉을 준다고 해요. 그 밀란에서 큰 돈 쓰는 건데요, 그럼. 근데 사실 이건 신빙성이 없긴 해요. 근데 빌트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겨울에 이 크레세 단장이 7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여름에 떠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크레세가 이제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다음 시즌에 어디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계약 연장을 뭐 회장은 계약 연장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크레세가 계약 연장을 할진 모르겠어가지고 또 바이아웃이 있어가지고요. 네, 바이아웃이 있어서 겨울에 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체자 리스트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레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전체 직원이 제가 알기로 6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기사에서. 근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그러니까 지금 적자도 적자인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긴 해요. 근데 파는 거에 비해서 적자가 나니까 이상하잖아요, 사실. 근데 보니까 뭐 아직 코로나의 여파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크레세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축구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자 축구팀도 있고 다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크레세가 다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레세 단장이 이제 경기 시즌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제 내가 이 팀을 제대로 리빌딩을 해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남기고 이제 런할 뻔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잡게 됐으니까 이제 이적 시장 이제 점차 이제 링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잔류를 선언했다고 하고요. 밀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는 그러니까 유벤투스 밀란이 이번에 다 챔스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세리아에서도 큰 파장인데 밀란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유벤투스보다도 훨씬 쉽지 않고요. 애초에 말디니를 그렇게 내친 것부터 재앙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게 그거죠. 아모림을 크레세가 승인했다. 근데 크레세가 안 왔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근데 사실 크레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한 게 없어요. 그렇죠. 좀 뭐 이미 잔류 선언한 마당에 거기서 또 언급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고. 아니 이게 그 잔류 풀타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잔류 타임라인이 그 월요일 날 그 감독위원회랑 회의했을 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제 감독위원회에서 너 어떻게 할 건지 내일까지 말하라고 알려달라고 딱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냥 남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겠다 그럼 오케이 남는 걸로 하겠다 하고 딱 남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밀란이 지금 크레세한테 요구한 금액이 1,000만 유로거든요. 1,000만 유로를 만약에 오퍼를 했으면 저희는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밀란 쪽에서 1,000만 유로를 안 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밀란의 일처리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참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크레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입지가 줄어든 결정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 와이가 이제 야심차게 데려왔는데도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임대를 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니스에 임대를 가서 약간 그래도 팀의 잔류에 좀 공헌을 하나 했지만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드컵 기간 중에 승부 조작 혐의로 체포가 된 적이 있고 현재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나온 건 없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2차전도 출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불가능했으면 진작 안 됐을 것 같아서. 입국 비자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랑크푸르트도 제가 이 기사를 어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봤는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임대가에서 했는데 아니 사실 그 엄연히 얘기하잖아요. 엄연히 얘기하면 와이는 6월 30일까지 니스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이걸 딱 듣자마자 원래는 그 와이를 판 돈으로 칼리무엔도를 데려오려고 했었대요. 근데 와이가 이게 만약에 감옥을 가거나 출장 정지를 당해버리면 나가리죠 이거. 이제 이적 플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니스에 임대된 와이는 5월 17일 이제 정말 잔류를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메스전에서 고의로 경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프랑크푸르트는 와이를 한 2천만 유로 정도에는 팔릴 생각이었는데 지금 완전 붕 떠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선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창창은 어쨌거나 우리가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이적을 했을 때도 기대만큼 성적이 좋진 않았다 해도 뭐 한때 아스날의 링크도 있었고 전도 유명한 톱 스트라이커 유망주인 거는 변치 않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월드컵 기간 중에 더욱이 23살, 2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독일에 있을 때부터 감독이 직접 저격하게 됐거든요. 워크잇이 너무 구리다고. 토프 멜러가 그래서 안 쓴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Y는 사실 니스 가서 뭐 스찌라고 하긴 해도 골을 계속 넣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어디든 리셋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고의로 경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진짜가 된다면 이거는 크레세도 한테 뭐 모든 걸 떠넘길 수는 없지만 책임이 없을 수 책임이 없죠.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면 갈수록 선수를 영입할 때 당연히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능력치도 좀 많이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여기에 넘는 소식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플랜에 없는 3명의 선수가 각각 이제 다른 팀들로 갈 것 같아요. 스몰지치 같은 경우에는 터키 슈퍼리그 승격팀인 코롬 FK 거기로 이적이 거의 완료된 것 같고 그리고 바추아이도 오퍼는 아직 안 왔는데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디나 에빈베 같은 경우도 원래 브레스트 임대를 갔었다가 이번에 돌아왔는데 저희 팀에서는 이제 쓸 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 샬케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프랑크푸르트는 한 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를 원하는데 샬케는 한 100만 유로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협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Y도 어쨌든 샬케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어쨌든 잉여 자원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이번 여름은 아무래도 엘리와이의 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큰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쾰르님이 아까 엘말라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엘말라를 보고 있다가 도리어 카민스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튼이 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쾰른으로 임대와서 완전 영입이 된 카민스키였고 카민스키의 바이아웃은 이제 7월 중순 이전에는 2천만 유로고요. 이후에는 바이아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빌스에서 나온 소식인데 브라이튼 관계자들이 이제 엘말라 보러 왔다가 이제 카민스키가 하는 걸 보고 쟤 괜찮은데 하고 이제 카민스키한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엘말라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데려갈 수 있게 되겠고요. 훨씬 싸죠. 바이아웃이니까 그 바이아웃이 만료가 되더라도 아마 엘말라처럼 5천만 유로는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민스키도 어쨌든 볼프스부르크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쾰른으로 넘어와서 쾰른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완전 영입까지 된 건데 어쨌든 엘말라는 못 팔더라도 카민스키라도 팔면 쾰른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좀 숨통이 트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엘말라보다는 이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저도. 바이아웃이 아마 2천만 유로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EPL 중하위권 팀들은 뭐 마음만 먹으면 긁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죠. 브라이튼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브라이튼이 질러 볼직한 것 같은데. 저도 왜냐면 또 미토마도 지금 부상이 너무 잦고 이래가지고 좀 윙어 자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 뛰는 걸로 알고 있었어 이 친구. 네, 그렇습니다. 메넨글라드바입니다. 시미제 에스펄스의 22세 젊은 미드필더 우노 젠토 영입에 근접한 메넨글라드바가 되겠습니다. 이적료는 50만 유로고 2030년까지입니다. 이거 오피셜입니다. 오피셜이 떴군요. 어제 떴어요. 어제 떴군요. 이런 거 보면 참 일본이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 뭐 메넨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 쓰지도 않는 팀도 있는데 뭐. 에이. 이게 메넨글라드바도 약간 복권이죠. 어쨌든 50만 유로면 진짜 되면 좋고 그쵸,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건데 지금 다른 팀들의 약간 일본 선수 타율이 좋아가지고 사노카이시도 그렇고 사노카이시도 어쨌든 가시마 인터넷에서 바로 넘어온 케이스고 대박을 쳤죠. 카와사키 소타도 사실 뭐 사노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뭐 중간치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이라 어쨌든 그거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런 것. 그렇습니다. 라이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 이적이 확정돼 있는 라이츠는 최종전 호펜하임전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독감으로 발표가 됐는데 하지만 또 당시에 MG 팬들은 라이프치 이적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결장이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또 라이츠를 비판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걸려서 휠체어까지 탈 정도로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어제 보다가 넣은 기사인데 라이츠 선수가 보통 이제 분데스리가가 미리 이제 오피셜 띄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음 시즌부터는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다 보니까 본인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데 벌써 이미 저희가 장난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커뮤니티에. 야, 이미 너 어디 갔냐? 너 거기 뭐 미리 가 있냐? 이런 그죠. 마음이 뭐 붕 떴냐 왜? 마음이 예. 거기 가 있어 이미?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휠체어를 탈 정도로 진짜 심각한 감염성 질환이었다고 하니까 라이치한테 미안한 MG 팬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MG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네네. 오노라가 지금 프랑크 오노라. 네, 프랑크 오노라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빌트에서 나온 소식인데 원래 그 오노라 말고도 다른 프랑스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MG에 뭐 티람이라든가 마커스 티람, 네. 지금 인테르, 네. 그리고 마누코네도 있고 지금 로마. 네. 네. 그 선수들이 원래는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 그 카르텔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자카리아도 있잖아요. 자카리아도 네. 자카리아는 뭐 스위스긴 하니까. 네. 아 맞네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오노라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본인밖에 안 남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나가고 싶다. 근데 MG 입장에서는 900만 유로는 절대 안 되고 1000만 유로 이상 가져와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딜이. 오노라도 꽤 오래 맨앤에 있었는데 29인가 그래요. 30 네. 이제 곧 30. 마지막 약간 네, 메이저 마지막, 계약을 앞두고 있고. 네, 마지막 이적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얘긴데요. 헤르타의 공격수 파비안 레제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적료는 800만 유로 2030년까지의 계약입니다. 제가 시즌 전에 상윤님과 볼프스부르크 프리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팀이 강등을 당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저는 좀 오랜만에 마이스터샬레 왔다 보니까 약간 시의성이 떨어지는 얘기지만 볼프스부르크는 참 근데 바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바로 이 정도 영입하는 체급이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미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상윤 씨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놓고 녹음을 나온 적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후반기쯤 되니까 저는 괜찮아요. 내려갔다 오죠. 회타를 그리고 좀 파비안 레제도 있는데 어젠가 오늘 새벽에 그 로베르트 글라첼 영입도 떴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글라첼을 데려오면서 이제 전형적으로 하브리그에 그냥 완전히 씹어먹을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하우케발도 던들이 나왔어요. 그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수 하우케발도 던들이 나가지고 진짜 분노의 영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2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이 된 다음에 좀 흐름을 타서 바로 올라오겠다. 근데 그쵸. 이거 한 번에 안 올라오면 힘듭니다. 꼬입니다 이거. 그래서 네. 한 번에 올라오려고 지금 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독국뉴스 대부분의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한범을 주시하는 분데스리가 팀들이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2부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얘기하면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스터샬레 116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월드컵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